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모처럼 저도 익히 알고 있는 저자이자 학자이신 분이 또 새 책을 내셔서 저희 스튜디오에 한번 모셔봐서 얘기 좀 나눠볼까 해서 이렇게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성소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래도 저자가 책을 내면 그 책을 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책을 집필하신 이유 궁금합니다. 네, 준비를 하면서 네. 각 산업에 있는 네. 정말 리더분들, 뭐 실무자분들, 뭐 주니어분들 많이 인터뷰를 했는데 또 느꼈던 부분이 있어요. 뭐였냐 하면 그 AI 내러티브는 뭔가 우리가 인간이 대체될 것이고 두려움, 피로감 이런 게 굉장히 많다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사실이기도 하고요. 예. 근데 또 한편으로 제가 예를 들어 실리콘밸리나 이런 좀 테크 쪽에 있는 창업가들이나 투자자들을 인터뷰를 하면 AI는 정말 파라다임을 지금 바꾸고 있는 시프트를 하는 그런 엔진이고 네. 너무나도 좋은 거고 너무나도 자기들은 익사이트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도 이제 지금 한국에 있으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뭔가 피로감에 속된 말로 쩔어 있었는데 네. AI에 대해서 예. 이거 뭔가 더 이상 쿨하지도 않고 재밌지도 않고 뭔가 그냥 우리 인간만 대체할 것 같고 네. 근데 한편에서는 정말 익사이트먼트를 가지고 이 신남을 가지고 AI를 가지고 세상을 바꿔가는 걸 보면서 이렇게 지금 세상이 조금은 양분화가 돼 있구나. 그리고 결국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테크씬에서의 리더들은 미래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지금 여파 지금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한 5년 안에 우리 일반인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고 직장에서의 일자리 소멸은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양분화된 그 세상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스스로를 포지션을 잡고 또 AI를 무조건적으로 필요하거나 두려움의 대상으로 볼 게 아니라 정말 패러다임 시프트는 정말 사실인 것이고 두렵지만 신남? 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좀 재설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네. 그랬을 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유전자 코드는 네. 사실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거고 네.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뭐 예. 단백질 코드 이런 것들은. 근데 휴먼 코드를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경험의 결, 뭐 판단의 기준, 뭐 관계에서의 오는 신뢰, 이런 의미를 묻는 뭐 태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학습할 수 있는 것이고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보니까 이 정말 전환기에 있어서 우리가 휴먼 코드를 계속적으로 뭔가 업데이트를 하면서 신남을 가지고 밸런스 있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게 나름대로 좀 재밌게 쓰려고 제가 노력을 했는데 재밌었어요. 재밌으셨어요? 근데 서문에만 우린 벌써 AI에 피로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셔서 네. 또 피로한가 했는데 그러니까요. 점점 재밌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이 책이 매뉴얼은 아닙니다. 네. 이래라 저래라 하는 책이 전혀 아니고 저는 네. 그럴 깜냥도 안 되고 아무도 그런 말을 해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휴먼 코드라는 그런 기준점을 우리가 제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 포함해서 스스로 우리의 휴먼 코드를 어떻게 학습해 나갈지를 네. 좀 생각해보는 그런 사유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글을 쓰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늘 말씀하시는 저는 비빔밥인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N잡러 이게 일반화된 것 맞아요. 같은데 이 N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함께 언급하는 말씀이 프로젝트 경제 얘기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조직 그리고 경제 활동 이런 게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네네네. 해주세요. 여기서도 사실 포인트가 조직이 아닌 조직화인데요. 사실 뭐 조직을 다 나와서 개인 CEO가 되라 뭐 이런 말은 전혀 아닙니다. 네. 근데 정말 그 조직화를 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포커스를 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N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그 책에서 쓰고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단어죠. N잡러를 부정하는 단어가 아니라 네. 사실은 N잡러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N잡러는 Njob이죠. 네. 그야말로 이제 직무. 우리가 네. 이때까지 계속 많이 해온 그 N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 직무를 가지고 있고 그만큼 이제 N개의 소득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굉장히 깔끔한 개념이고 예. 너무 좋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거는 일에만 좀 국한이 돼 있다 보니까 AI로 인해서 탁탁 쳐졌을 때 자신의 정체성, 사실 일이라는 게 돈도 돈이지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저는 정말 우리는 그 명함을 주고 받는 네. 문화가 일자리가 아닌 데서도 명함을 많죠. 주고 받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냥 나의 정체성인 예. 거죠. 내가 부장이냐, 팀장이냐, 뭐 예. 디자이너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말 자신의 정체성이 일로 굉장히 결부가 되는, 아이덴티파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AI 시대에 그 직장과 직함과 직무가 없어진다면 저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패닉을 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는 이유가 돈도 돈이고 정말 소득도 소득이지만 그 정체성을 잃게 될까 봐라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그 job도 중요하지만
N 정체성을 가져보자라는 조금 더 삶의 근본적인 재설계적인 그런 차원의 말을 좀 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N 잡이 정말 그야말로 여러 개의 접을 갖는 거라면 그 N 정체성은 삶을 포트폴리오로 한번 구성을 해보자라는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예. 그보다는 일단 프로젝트와 내가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가. 네. 그래서 기여와 프로젝트로 자신의 포트폴리오 한번 구성을 해보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를 굳이 나오지 않아도 예. 조직을 나오지 않아도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낮에는 마케터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네. 밤에 와서 뭐 교수님처럼 이렇게 유튜버를 네. 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워크숍을 열고 또 내가 관심 있는 사회적인 기여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하고 저의 그 포트폴리오에는 꼭 소득과 연결이 되지 않는 취미 활동, 커뮤니티 이런 기여 다양한 모습이 들어가 조금 더 삶을 풍족하게 살아야겠다라는 포커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일에 포커스를 하다 보면 일의 많은 부분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이 AI 시대에 우리 모두가 굉장히 무력감에 빠지고 좀은 덜 행복해질 것 같아서 이 조금 더 다채롭게 꾸며놓고 그거 하나를 생태계로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마케터로서 일을 할 때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네. 뭐 유튜버를 할 때 정말 많이 그걸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거기서 모인 사람들을 가지고 워크숍을 개최를 했을 때 고객으로 또 모실 수 있는 네.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다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취미도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네. 거기서 오는 그런 인간적인 에너지, 감정적인 그런 파워 이런 게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뭔가 찾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나중에 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말 삶을 조금 더 이렇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부분들, 감정, 관계, 신뢰를 쌓고 이런 기여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총체적으로 포트폴리오화를 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조금 더 견고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일본에서 그 지진이 아무래도 그쪽은 많이 나다 보니까 내진 설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기둥을 좀 이렇게 오히려 예. 더 말랑말랑하게라고 해야 그렇죠. 되나요? 유연하게. 좀 유연하게 예. 설계를 하는데 우리의 삶 또한 정체성 또한 N개로 조금 더 말랑말랑하게 조금 더 유연하게 설계를 해서 예. 하나가 날아갔을 때 내 삶 전체가 흔들리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뭐 기여와 프로젝트들이 다 연계가 되면서 소득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뭐 평판, 명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서 나 하나가 하나의 경제 단위가 되는 프로젝트 경제가 되자 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프로젝트 경제라고 했을 때 뭐 기그 경제 이런 것처럼 하나의 경제 큰 매크로를 말한다기보다는 저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경제 단위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더 유연하고 이 변화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대비책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프로젝트 경제 그리고 N 정체성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또 제가 네. 처음에부터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AI 리터러시 못지않게 개인의 취향 경험이 중요해진다. 아니, AI를 이용하고 활용하는데 제 취향이 어떻게 중요한 거지? 이것도 일반인들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네. 저희가 이제 신분제 이야기를 하면서도 예. 좀 이야기를 했지만 취향이라는 게 사실 그냥 뭐 이거보다 이게 더 좋아 그런 식의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네. 정말 보는 안목이죠. 네. 사실 되게 재밌는 건데 한국말로 이제 취향이라고 하면 조금 더 그런 기호의 느낌이 네. 강하잖아. 내가 예. 뭘 좋아하는가. 근데 영어로 taste, 그러니까 취향이 taste잖아요. 네. 근데 you have taste라고 하면 당신은 선호도가 있어요가 아니라 당신은 안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목에 더 느낌이 강한 거죠. 아. 그래서 많은 뭐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나 경제학자가 그 테이스트라는 걸 가지고 예.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안목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술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정말 잘 활용하는 데 있어서 특히 지금처럼 AI를 통해서 누구나 다 그럴듯한 거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엔터를 하기는 더 수월해졌는데 한번 들어갔을 때 더 나를 드러내고 더 나를 차별화하는 게 어려워진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는 안목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리터러시와 이제 취향을 하나의 세트로 보는데요. 이거와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산업군에 계신 분들한테도 뭐 적용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맥락 기반의 직업군이다. 그래서 마케팅, 콘텐츠, 뭐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정말 맥락을 잘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은 카피라고 하더라도 이게 혹시 특수한 어떤 계층을 좀 트리거하는 워드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 예. 뭐 정말 사회적인 감각일 수도 있겠고요. 이런 맥락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게 정말 취향의 베이스가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구조 기반의 직업군이다. 뭐 PM이나 개발자, 기획자, 데이터 분석가처럼 정말 구조화를 하는데
포커스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AI와 사람을 이렇게 붙였을 때 문화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AI를 지금 깔아버리면은 한 6개월 후에 이걸 정말 버그를 픽스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식으로 구조에 있어서 네. 정말 경험에서 오는 거죠. 그런 거는. 예. 그런 구조적인 뭐랄까요? 안목을 가지고 있는 그런 테이스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이제 관계 기반의 직업군인데요. 네. 뭐 세일즈를 한다든지 영업 아니면 뭐 리더, 뭐 커뮤니케이터 이런 분들은 정말 관계에 있어서 그 뉘앙스를 잘 픽업해야 되지 네.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서는 정말 AI가 할 말, 뭐 매뉴얼을 짜줄 수는 있겠지만 예. 그걸 진짜 했을 때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 정말 신뢰를 얻을 수 있나? 예. 이 관계를 내가 더 돈독하게 할 수 있나? 이런 거는 이것 또한 경험에서 오는 취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되게 제 친한 친구이기도 했는데 UX 디자이너예요. 예. 이 친구랑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 이 친구가 이제 UX 디자이너다 보니까 어떤 스타트업에 있을 때 AI의 전사 도입에 있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인지를 그러니까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을 리서치를 한 거예요. 네. 그랬을 때 베테랑 영업 직원분들이 가장 반발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영업 직원분들의 가장 큰 스트렝스라고 하죠. 그 예. 포르테는 뭔가 자기만의 그 사람 기술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를 대할 때 비속어도 좀 섞어 쓰고 예. 다크 휴머도 쓰고 맞아요. 뭔가 막 그런 식으로 다 굉장히 돈독하게 만들어놨는데 네. 이제 AI가 들어와서 이거를 전부 다 녹음을 하고 전사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걸 예. 가지고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이분들은 자기의 그 시크릿 소스라고 생각을 하는 맞아요. 휴먼 스킬이 다 노출이 되는 게 너무나도 싫고 네. 플러스 이걸 베이스로 AI가 나를 판단한다? 뭔가 월말 평가 예를 들어 한다 했을 때 AI는 굉장히 편견을 학습하기 때문에 내가 쓰는 비속어를 마이너스로 체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예. 행동이 부적절하다. 예. 분명히 퍼포먼스도 좋은 건데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베테랑일수록 오히려 이런 AI 도입에 좀 반항을 했다고 해요. 그만큼 관계 기술에 있어서는 정말 사람마다 유니함이 있고 이 친구 말로 했을 때 win through deviation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일탈을 통해서 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우리 인간은 그런 거는 AI가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AI가 알려주는 거에서 우리가 빗나갔을 때 네. 그게 더 먹힐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정말 AI 너무 좋은 도구고 너무 훌륭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인간만의 뭐 감각, 엣지, 뭐 판단력, 경험에서 오는 그런 많은 뉘앙스들을 얹었을 때 정말 폭발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사실 기술은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지 않습니까? 정말 예. 기술은 거울이고 네. 사실 구조의 산물이고 우리의 선택의 결과물인데 AI를 정말 좋은 쪽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시너지 있게 쓰는 거는 결국 우리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참 어떤 단어로 딱 그 확 잡긴 애매하지만 맥락, 엣지, 감각 이게 저도 AI가 과연 이걸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늘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슬쩍 친분이라는 관점에서 네. 살짝 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그만큼 이제 담이 낮아졌어. 뜻 그렇게 욕을 네네. 하면서 그 사람한테 욕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욕을 섞어서 쓴다는 네네네. 게 야 이제 우리는 이렇게 격식 없는 사이가 됐구나 이런 메시지를 그걸로 던질 수도 있는데 진짜 베테랑 영업사원들 네. 분들은 그걸 AI가 알겠느냐. 그쵸. 그리고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그 신체적으로 좀 가까이 접근하면 누군가는 그게 위협으로 느껴지게끔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는 오히려 친근함으로 다가가게 맞아요. 만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걸 이 맥락을 아니면 네. 이 엣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알까? 진짜 베테랑 그 분들의 우려도 이해도 갑니다. 진짜로. 맞아요.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또 맞아요. 저도 요즘 이거 진짜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바로 외로움의 전염병. 하면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외로움도 하나의 산업이다. 저희 여의도 맨션에서도 사실 몇 번 네. 이런 걸 다뤘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로움의 산업으로 첫 번째 꼽았던 게 네. 이게 참 일본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종교. 나이 드신 분들이 종교에 너무 심취하세요. 일본이요? 일본이요. 그래서 전 재산을 종교에 헌납하고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다 네. 같이 수련원, 기도원에서 같이 살면서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걸 너무 좋아하시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외로움의 산업의 대표 주자는 반려동물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외로우면 AI에게 더 향한다? 더 네. 다가간다? 이 생각은 못 했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네네. 특히 이제 코로나 우리가 겪고 하면서 예. 정말 전 세계적으로 물론 그 전에도 큰 문제였지만
더욱더 특히 젊은 층, 네. 뭐 10대들 네. 아니면 정말 시니어층한테 큰 문제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흡연보다도 더욱더 큰 문제다. 네. 공중보건에 있어서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큰 문제고요. 사실 인간은 이제 말씀 주신 것대로 굉장히 소속감을 원하는 동물이잖아요. 네. 제가 이제 공유 오피스에서 주로 일하는 걸 좋아하는데 네. 저는 대학에 있을 때도 학교 네. 오피스를 나와서 공유 오피스에서 일을 했어요. 왠지 그 사람이라는 존재들이 주는 예. 그 에너지가 있죠. 에너지가 있죠. 있어요. 그 화이트 노이즈가 네. 저는 사람에서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뭔지 알아요. 군중 속에서의 그 고독을 네. 굉장히 즐기는 스타일인데 그만큼 그냥 정말 사람은 뭐 정말 우리가 막 인터랙션을 하지 않더라도 예. 그 소속감, 뭔가 난 네. 여기에 일원이라는 말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데 그게 정말 우리가 갈수록 뭐 꼭 AI 등장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디지털 사회가 될수록 많이 고독해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디지털 사회가 되면서 너무 많이 연결이 되면서 진정한 연결은 어디 있는가 이런 좀 역설적인 고립감도 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AI가 요즘 가장 큰 치료제이자 동반자로 등장을 하고 있죠. GPT와 같은 AI에 요즘 사람들이 가장 그걸 쓰는 이유의 넘버원이 혹시 뭔지 아세요? 뭐예요? 치료 동반자였다는 거예요. 아. 작년까지만 해도 2024년까지만 해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을 하고 예. 뭐 이런 것들이 1, 2, 3위였는데 오. 이제는 그런 동반자로서의 AI, 나의 삶을 뭔가 정리를 하고 뭔가 삶의 의미를 찾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범용 AI 서비스들, 플랫폼들을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그 챗GPT 4O에서 5로 넘어갈 때 말투가 좀 쌀쌀맞아졌다고 맞아요. 사람들이 네. 굉장히 맞아, 탄원을 해서 항의했어요. 항의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샘 네. 올트만이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AI에 감정적으로 몰입이 돼 있는지 몰랐다. 미안하다 하면서 뭐 옵션을 주기도 했고 안 그래도 며칠 전에 그 5.1이 나왔던데 네. 그 이제 가서 보니까 5에 비해서 조금 더 프렌들리해졌다 네. 이런 식으로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식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만큼 범용 AI도 사람들이 가서 많은 걸 토로를 하죠. 정말 안정적이고 나를 판단하지 않고 24시간 동안 나를 위해 기다려주는 정말 나에게만 포커스해주는 그런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 뭐 이런 범용 AI뿐만 아니라 사실 요즘은 AI 컴패니언이라고 하죠. 동반자 앱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뭐 이걸 이용하는 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이런 뭐 사실 테라피 같은 것도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예. 심리 상담 같은 거죠. 그런데 이거는 정말 거의 무료로 그런 부분을 긁어줄 수 있다면 저는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AI에 너무 감정적으로 의존을 했을 때 네. 생기는 문제점들이죠. 그러니까 정말 그 GPT 같은 경우에 파워 유저들을 봤을 때 많은 경우가 너무 감정적 의존이 되어 있어서 좀 문제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는데 그런 중독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고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AI는 일방적인 관계잖아요. 네. 내가 아무리 욕을 하고 뭐라 해도 AI는 늘 나한테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미안한 것도 없는데 그럴 때 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관계라는 거는 사실 인간관계는 굉장히 상처투성이잖아요. 네. 서로 상처 주고 서로 같이 또 성장을 하기도 하고 그런 상호 보완적인 좀 관계여야지 정말 성장을 하는 건데 AI는 아무래도 우리랑 같이 상호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받아주고 그렇죠. 욕을 해도 받아주고 맞아요. 우리가 칭찬을 해도 좋아하고 예. 늘 우리를 좋아해 주잖아요. 우리만 바라보죠. 우리가 바라봅니다. 네. 우리 정말 신적으로 바라보잖아요. 사실 그런 바이블 앱, 뭐 갓 앱 이런 것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예. 정말 이건 다른 말이지만 이제 앱을 신처럼 또 섬기는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 세상에서의 관계라는 거는 굉장히 상처투성이고 그렇죠. 서로 상처를 주면서 성장하기도 하고 예. 서로 또 응원도 하고 굉장히 미묘한 그런 관계인데 그런 AI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그 관계, 근육, 그 머슬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점점 더 AI랑만 있는 게 더 편해지고 예. 그냥 그 세계 매트릭스처럼 고립이 되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정말 약간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네. 앞으로 더욱더 좀 될 것 같고 안 그래도 어저께인가 기사를 봤는데 AI 때문에 미국에서 이혼율이 늘고 있다. 이게 정말 불륜이라고 볼 수 있나? 이거는 야. 일단 법전에 지금 없는데 예. 이런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조금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AI 정신질환이죠. 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AI를 정말 실존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으로 생각한다든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문제가 됐었었는데 그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한 14살 네. 그때 당시 소년이 그때 이제 그 캐릭터 AI에 있는 어떤 왕자의 게임이라고 하는 그 캐릭터와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네. 너무 거기에 몰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게임의 캐릭터가 이제 집으로 와라, come home이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진짜 그거를
말 그대로 받아듣고 네. 자신의 목숨을 끊은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아직도 그게 소송 중으로 알고 있고 사실 그래서 캐릭터 AI와 같은 경우는 올해 2025년 11월 말을 기준으로 미성년자들은 접속 불가를 하기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을 하고 있고 이런 플랫폼들도 이 외로움을 그냥 산업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돈도 벌어야겠죠. 네. 버는 것도 정말 뭐 어쨌든 회사니까 중요하겠지만 조금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보호 장치를 지금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재밌게 본 거는 이거는 뭐 1대1 관계는 아닌데 그 오픈 AI에서 제 이름하고 같기도 한데 소라 앱을 얼마 전에 런칭을 했었잖아요. 네. 가서 이제 5초 동안 자신이 이제 말을 하고 영상을 입력을 하면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얼굴 동작 이런 거를 다 그렇게 학습을 해서 당신의 디지털 분신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당신의 카메오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여기서의 킥은 그 분신은 그 디지털 분신은 그 당신만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허락한 친구들이 그 소재를 가지고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교수님과 친해졌다고 치면 제가 이제 만약에 소라앱을 위해서 쓴다. 그럼 제가 이제 교수님의 그 카메오를 가지고 분신을 가지고 영상을 재밌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 영상에 막 페페로니 피자도 써드리고 유니콘에도 이제 태워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아까의 그 AI 컴패니언과 범용 AI 같은 경우는 인간과 AI의 1대1의 관계였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조금 더 AI 광장으로 끌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도 뭐 저작권 이슈나 뭐 허위 정보 이슈나 여러 가지 이슈는 있지만 저는 조금은 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우리가 소셜미디어에서의 폐해들 있잖아요. 정말 그냥 알고리즘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뭐 얼굴들, 인플루언서들, 뭐 그런 프로덕트 선전들이 뭐 광고들이 막 밀려오는데 거기에서 오는 그 피로를 적어도 이런 AI 광장에서는 뭔가 조금 더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옛날에는 조금 더 소셜미디어는 아무래도 좀 멋있는 척 해야 되고 예쁜 척 해야 되고 잘 사는 척 해야 됐다면 이런 AI로 이루어진 꼭 소라뿐만 아니라 뭐 메타의 바이브스나 뭐 스냅챗의 뭐 드림스나 이런 많은 이런 AI 생성형 AI 앱으로 이루어진 플랫폼들이 그 광장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 더 진정성이 있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AI와의 관계에 있어서 외로움의 전염병 이 문제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안정장치만 또 기업들이 조금 더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AI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이 정말 현실에서도 만날 수 있게 그런 뭔가 브리지 역할을 만들고 그런 장치들을 잘 설치를 한다면 굉장히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인가 저의 외로움을 일부 덜 달래기 위해서 AI를 조금씩 사용해가고 있구나라는 저 자기 반성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아, 진짜 중요한 대목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책을 또 집필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자, 어떤 기전인지 모르겠어요. 요즘 이런 소리가 나오죠. AI 버블론. 이게 경제적인 맥락에서의 버블론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너무 빠르게 자꾸 AI화 되니까 심리적인 거부감으로 그거 버블이야, 허상이야, 한번 확 주저앉을 거야 이런 맥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AI의 최프론티어한 부분을 이끌어가고 있는 샘 올트만마저도 2025년 여름에 AI 열풍, 닷컴 버블 떠올릴 만큼 지금 과열돼 있다 이런 얘기도 실제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 뭐 투자자들 소통해 보셨을 텐데 교수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AI 버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술적으로는 아닌 것 같고요. 너무 실체가 있고 너무 구체적으로 네네네. 너무 빨리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게 저의 답입니다. 질문 스킵하죠. 농담이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인터넷 버블. 그때는 뭐 패치닷컴으로 좀 상징성을 가졌죠. 정말 비즈니스 모델도 제대로 없는 수익 구조가 없는 회사들이 너무 많이 생겨났었고 하룻밤 사이에 다들 인터넷 기업이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지금도 사실 하룻밤 사이에 다들 AI 저도 사실 요즘에 AI 관련된 사업을 이제 친구들과 하고 있지만 이건 약간 다른 핀트의 말이긴 한데 한 6개월 전만 해도 우리는 AI 기반의 트래블 솔루션입니다 말을 하는 게 스스로 괜찮았어요. 그냥 AI니까. 근데 이제는 AI 네이티브다, AI 드리븐이다 이런 말하는 것 자체가
괜히 편승하는 것 같고 아. 그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다 어차피 AI 기반인데 그렇네요. 우리가 뭐 인터넷 기반 무슨 회사다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그렇죠. 인터넷인데 아. 그것처럼 이제는 정말 빠르게 또 시대가 바뀌어서 AI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예. unfashionable해진 거죠. 패셔너블하지 않을 정도로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만큼 정말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기업들 안에 그 AI가 지금 솔루션으로 들어와 있고 산업을 정말 전방위적으로 AI가 지금 들어가 있어서 정말 인터넷이나 전기처럼 이거는 이제 한번 들어왔으니 빠질 수가 없는 그런 범용 기술이 되어버렸죠.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AI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버블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속도에 있어서는 좀 과열이 되어 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만약에 S&P 500에 지금 투자를 하면 네. 그 투자금의 뭐 한 40%는 다 AI 기업, 상위 10개 AI 기업에 들어갈 정도로 과열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것 있잖아요. 그 이제 자기 강화형 루프인데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투자를 하고 오픈 AI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그 클라우드 기업에 투자를 하고 네. 클라우드 기업은 또 그 돈을 가지고 엔비디아 요즘에 이제 한창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네. 그 서큘러 룹이라고 네. 하죠. 그 이슈를 봐도 정말 사실 기술은 실체이지만 그 속도나 그 가격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미래의 수요를 우리가 좀 가져다가 너무 땡겨다가 땡기는.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게 뭐 예전에 닷컴 버블과는 다르고 실체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재밌게 보는 거는 이런 지금 과열인 이상 어느 정도 조정이 될 텐데 네. 뭐 앞으로 한 1년, 2년 네. 동안 그 과열이 지나갔을 때 무엇이 남을까? 사실 인터넷 닷컴 버블이 지나고 나서도 인프라나 그런 구조는 남아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베이스로 또 소셜 미디어가 들어왔고 네. 그 다음에 또 차세대가 들어왔고 한 것처럼 이번에는 어떤 기업들 또 그 과정에서 사실 많은 또 기업이 됐던 스타트업이 됐던 서비스가 또 종료는 하겠지만 어떤 인프라와 어떤 구조가 남아서 그 후에 AI 시대를 이끌어갈까 그 부분을 좀 우리 모두 흥미롭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네. 한번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즘 빅테크 기업들이 초지능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까지 지금 도래하고 있는 이 마당에 네. AI 기술을 우리는 어떻게 전망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갖춰야 되는지 네.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네. 사실 초지능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되게 흥미롭잖아요. 초지능은 이게 누적형의 지능이 아니라 네. 왜냐면 지금의 AI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적 함수를 가지고 그 목적을 어떻게 더 빠르고 정확하게 도달을 할 것인가에 이제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이 초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의 AI보다 더 똑똑해지거나 인간보다 조금 더 똑똑해진다가 아니라 정말 인간을 다 패놓은 모든 지능보다도 월등하게 뛰어난 그리고 목적을 우리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이제 목표를 세팅을 했을 때 이 목표를 왜 내가 따라야 되지? 좀 다르게 설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 하죠? 그 의도성 있는 목표 설정까지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초지능을 봤을 때 사실 뭐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는 뭐 3, 4년 안에 초지능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네. 얘기도 있고 뭐 되게 각양각색이죠. 뭐 아예 안 올 수도 있다. 네. 뭐 10년 후 이런 각양각색이긴 한데 3, 4년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게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네. 이미 일부 AI 서비스에서는 AI 모델들은 또 그런 초지능적인 뭐랄까요 성능을 보이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뭐 정말 말도 안 되게 다양한 국가의 언어를 한꺼번에 뭐 번역해내고 통역해내죠. 그리고 뭐 지식을 접속하는 그런 광범위함이나 계산력 이런 것들은 사실 인간을 뛰어넘은 지가 한참 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사실 초지능이 어느 정도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와 있지만 사실 초지능을 가장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도약 목표를 세우고 인텐션을 가지고 도약을 하는 거는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되게 재밌게 들은 부분인데 그 스티브 잡스가 예. 대학을 중퇴하고 캘리그래피 그 서예라고 하나요? 네. 그 수업을 들었을 때 그때 그 꽂혔던 그걸 가지고 10년 후에 애플의 예. 폰트로 만들었다. 예. 뭐 그리고 또 제가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올데이 프로젝트라고 요즘 그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네네. 이번에 며칠 전에 나왔거든요. 예. 신곡이. 예.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2000년대 초반을 느끼게 한다. 2010년대를 느끼게 한다. 예. 뭐 빅뱅을 느끼게 한다. 네. 어떻게 보면은 뭐 특정 그룹을 이렇게 말해서 웃기긴 하지만 올데이 프로젝트가 처음에 데뷔곡이 굉장히 힙스럽고 요즘 세대의 느낌으로 떴단 말이죠. 네. 근데 그 두 번째 곡을 이렇게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건 그런
창조적인 도약이라 해야 될까? 예. 그런 정말 어울리지 않음을 같이 갖다 묶는 거. 이거 네. 이제 테디 그 프로듀서님이 예, 잘하신 예, 거겠지만 예. 그런 창조적임은 저는 절대 AI가 아직까지 할 수 없다고 없다. 생각하고 초지능이 와도 그게 가능할까? 아. 정말 랜덤한 두 개를 묶는 것들. 네.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포인트는 인간이 아무리 이제 AI가 초지능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만의 영역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주도권을 좀 잃지 않고 AI를 우리가 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생은 하고 공생은 해야겠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판단에 있어서 그리고 판단에 있어서의 그 책임감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주인으로서의 모습을 유지를 하고 AI가 이제 주인이 되려고 노력을 하겠죠. 초지능까지 탑재를 하고 하지만 그 하인의 자리에 놓을 수 있게 우리가 포기를 하지 않아야 된다. 좀 뜬구름 잡는 소리고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소 워실 수 있지만 정말 그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뭐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차이점을 불러올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교수님하고 말씀 나누면서요, 진짜 AI에 대한 이 메모드급, 이 뭐랄까요, 파장은 우리 개인의 전방위적인 삶에 모두 다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도 이걸 피해갈 방법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오늘 진짜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하나, 아, 나도 이런 부분에선 이렇게 생각해야겠다. 이런 부분은 놓치고 있었네. 이런 것들을 많이 저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도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책 제목이 휴먼 코드 이렇게 정해주셨고, 부제가 AI가 질주한다. 당신의 무기는 무엇인가? 진짜 맞습니다. 책 읽은 내내 그 질문 속에서 읽으면 참 많은 시사점을 얻게 되는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한테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뭐 이번 책도 정말 많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이 AI 시대에 뭐 마치 바이블처럼 여길 수 있는 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